김호중 사고 시 충돌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차가 튀어오르며 큰 사고 장면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달랐습니다. 사고 후 사진을 보자면 김호중 차량도 피해자 차량인 택시도 심한 차체 훼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분석해 보려 합니다. 그 전에 예전에 올렸던 사고 원인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선이 하나인 도로에서 오른쪽에 많은 공간이 있음에도 차선이 여럿인 차도를 달리듯 일반적인 차선 간격을 유지하며 주행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김호중도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사진에서 녹색 동그라미 부분을 비교해 보세요. 왼쪽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오른쪽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어요. 이 지점에서 바퀴가 왼쪽으로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보세요.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1번 지점에서 바퀴가 미세하게 왼쪽으로 움직이고 3번 지점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가 피해 차량입니다. 급브레이크 밟은 지점에서 엄청 가까운 거리입니다. 브레이크 밟기 바로 직전 지점에서 충돌까지 영상을 잘라보니 2초의 시간입니다. 2초는 엄청 순식간입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니 바퀴는 왼쪽으로 더 꺾이기 마련입니다. 처음 브레이크 밟은 지점부터 충돌까지 비교해보면 점점 왼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느린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차선과 일직선으로 가고 있어요. 김호중은 경찰 진술에서 핸드폰과 블루투스를 연결하다 사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딴짓을 하다가 미세하게 바퀴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맞은편 차들이 중앙선과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술 취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순발력입니다. 하지만 이미 왼쪽으로 바퀴가 꺾인 상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니 더 왼쪽으로 꺾이면서 피해 차량과 충돌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호중이 운전 중 딴짓한 것이 첫째 사고 원인이고 둘째는 양쪽 차선 차들이 모두 중앙선에 근접해 운전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진은 김호중이 급브레이크를 밟기 바로 전 상황입니다. 피해 차량 앞차는 중앙선을 살짝 밟은 것 같습니다. 김호중도 차선거리만 유지하고 왼쪽으로 붙어서 운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충돌 직전의 모습입니다. 김호중의 차량 앞바퀴가 살짝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양쪽 차선에 있는 차들이 중앙선과 안정적으로 떨어져 운전을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부터 충돌 장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김호중은 차도로 진입 시부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가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중앙선을 밟으며 택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충돌 지점으로 갈수록 중앙선을 중심으로 미세하게 좌측으로 바퀴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호중 차량 좌측 범퍼 부분이 택시의 바퀴 부분을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아주 적은 부분만 접촉하고 충돌한 것입니다. 아마 김호중 차량이 택시의 더 많은 부분과 접촉하며 충돌을 했다면 김호중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힘이 택시에 전해지며 사고 당시 피해보다 더 많은 상해를 입히고 차는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부분과 충돌이 일어났기에 김호중 차량은 앞으로 미끄러지려는 힘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김호중 차량은 바퀴가 미세하게 좌측으로 틀어져 있던 관계로 택시를 좌측으로 밀며 앞으로 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0.025배속으로 중요 부분을 살펴보며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충돌 시점입니다. 김호중 차는 더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에 막혀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택시와 접촉하고 있는 범퍼 부분에 밀고 나가려는 많은 힘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인해 여기서 택시가 좌측으로 살짝 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택시가 옆으로 더 밀리며 공간이 생깁니다. 용수철을 예로 들면 용수철을 힘으로 누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눌렸던 것이 풀리며 튀어오르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택시와 부딪히면서 앞으로 가려다 못 가고 있다가 공간이 생기니 갑자기 튀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김호중 차량이 약간 좌측으로 밀면서 앞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택시가 좌측으로 밀리며 약간 뒤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 위치까지 도달했으니 이제 김호중 차량의 힘은 다 빠진 듯합니다. 이제 힘이 빠졌으니 내려오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완전 바닥에 닿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사고 영상 분석을 보면 양쪽 차가 중앙선에서 안정적으로 떨어져 운전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김호중 차량이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김호중도 다친 데도 없고 차량도 별 피해도 없어 보이는 이유는 뭘까입니다. 이 지점을 보겠습니다. 김호중 차량이 내려오며 살짝 택시가 움직입니다. 택시가 내려오는 차를 살짝 받쳐주며 한번 충격을 줄여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시 택시가 살짝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두 번째 택시가 살짝 받쳐주며 또 한 번 김호중 차량에 충격을 줄여주게 되고 이 지점에서 세 번째 받쳐주며 큰 충격 없이 바닥에 내려오게 됩니다. 택시는 어떨까요? 김호중이 진입 시 엄청 빠른 속도로 진입하지는 않았고 또한 급브레이크를 밟아 속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호중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과 충돌하며 택시가 자연스럽게 밀립니다. 범퍼는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범퍼는 탄성이 있는 재질로 만들어 충돌 시 튕겨지게 되고 충격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택시가 밀리면서 충격은 그만큼 덜 했을 것입니다. 충돌 시점과 밀린 지점을 사진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피해차는 뒤에 있는 차와의 거리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차가 중앙선에서 인도 쪽으로 약간 이동한 것도 보입니다. 피해차가 움직여 공간이 생기며 가해차에 남은 힘을 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치 2주에 해당하는 피해만 받고 큰 사고가 안 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로 접촉사고 시 외관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호중 차량은 급브레이크를 밟지만 제동거리 때문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미끄러지게 됩니다. 김호중 차량이 멈춰서기 위한 제동거리를 가지 못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택시에 막혀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충돌 부위에는 앞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모이게 됩니다. 가해차 좌측 범퍼와 피해자 타이어 부분이 충돌하며 택시가 자연스럽게 밀리게 되고 그로 인해 생긴 공간 사이로 충돌 부위에 모여있던 힘이 분출이 되면서 김호중 차는 튀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얼핏 보면 큰 사고로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장면이 발생하며 양쪽 다 큰 피해를 입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양쪽 차에 더 큰 피해를 입힐 힘이 허공으로 발산되며 서로 큰 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만 부각되어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 인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양쪽 모두 큰 피해가 없었는데 큰 사고로 비춰진 이 상황, 재판에서 잘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